여러분, 이대로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탐욕이 계속 끝없이 가다가는 우리의 지구는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16위 공개합니다. 반려견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2018년 3월 영국 버밍엄의 한 경기장에서 열린 크로프트 도그쇼 시상식. 세계 3대 명견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날 우승견의 주인이 우승 트로피를 받아드는 순간 갑자기 시상식장에 난입한 두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뭔가를 알리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든 천을 폈죠. 보통은 저렇게 이제 시위를 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플래카드를 펼치려고 그랬구나. 네. 이들의 정체는 동물보호단체 페타 회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손에 쥐어진 팻말에는 크로프트 Canine Eugenics, 크로프트 도그쇼는 개 우생학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려견의 귀여운 외모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고민하는 게 품종.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믹스견보다는 순종견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순종의 분양은 더 높은 가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혈통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반려동물의 근친교배. 이게 동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웬일이야. 2008년 영국 왕립동물학대 방지협회의 혈통견에 관한 과학 보고서에 따르면요. 순종견을 만들기 위한 근친교배는 눈은 크게, 몸통은 작게 이렇게 개 신체 기관을 과장되게 만들어 유전병을 부른다고 지적했고요. 특히 유전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견종에는 대표적으로 불독이 있는데요. 불독은 주름이 많을수록 예쁘고 귀엽다라고 생각해 주름이 많고 또 살이 찐 불독끼리 근친교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호흡곤란과 피부 알레르기를 달고 사는 경우가 많답니다. 유전병이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혈통, 이 순종 유지를 위한 근친교배 외에도 다 보셨을 겁니다. 찻잔에 쏙 들어가는 작고 귀여운 모습 때문에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기를 얻는 티컵 강아지. 이 티컵 강아지는요. 말티즈, 시추 등 인기 있는 강아지 종 중에 작고 연약하게 태어난 강아지들끼리 교배를 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골절되기 쉽고요. 또 관절 관련 질병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건 아니야. 예쁜 반려동물 뒤에 숨겨진 아픔.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족이지 절대로 당신의 인형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만든 산의 진미. 중국 송나라 황제들의 상에 올랐던 진귀한 음식이자 제비집, 전복과 함께 중국 3대 진미로 꼽히는 샥스핀. 말린 상어 지느러미를 걸쭉하게 끓여낸 샥스핀 수프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국가에서 부와 건강의 상징이자 최고급 보양식으로 통해서요. 전 세계 샥스핀의 무려 95%가 중국과 대만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샥스핀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다에서 상어를 포획한 뒤 살아있는 상어의 지느러미만 착하고 도려낸 채 그대로 상어를 바닷속에 내던져 버립니다. 일명 샤크 피닝 방식 때문인데요. 이 방식이 얼마나 상어에게 잔혹하냐면요. 이 불에가 없는 상어는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는데 지느러미를 잃었으니 그대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익사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잔인하게 상어를 포획하는 이유. 상어의 몸통은 맛이 없고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값비싼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굳이 부피가 큰 상어 몸통은 싣고 오지 않는 겁니다. 자, 바다의 포식자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인간의 욕심 앞에 무분별하게 죽어가는 상어는요. 많게는 한 해 1억 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기준 상어 465종 가운데 무려 74종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멸종위기까지 왔군요. 자, 그런데요. 정말 다행히도 참혹한 상어의 남획 방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2년 유럽연합에서는 상어 지느러미 남획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샥스핀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중국. 자, 2013년 시진핑 정부는 공식 연회 메뉴에서 샥스핀 요리를 퇴출. 2017년에는 중국 최대 해운사와 항공사가 연이어 샥스핀 운송 중단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좀 느끼는 게 샥스핀 요리에 대한 얘기를 예전보다 덜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국집, 좀 고급 중국집 가면 무조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인식 변화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인간의 탐욕이 만든 산의 진미 속에 숨겨진 아픔. 부디 이런 아픔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역습, 인간이 만든 질병. 지구의 허파, 아마존을 끼고 있는 에콰도르의 정글 마을 라고 아그리오. 그런데 이곳의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약 30여 년간 피부 질환, 기형아 출산, 암 등에 시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00년 헝가리에서는 국경에 위치한 서모스 강과 티샤 강에서 300톤 가량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또. 무슨 일이에요 이게? 자, 멀리 떨어진 이 사건들의 공통점. 사건이 발생한 인근 공장에서 폐수를 몰래 방출하거나 유출돼 생긴 피해라는 겁니다. 혹시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환경의 역습.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사례로 꼽히는 사건이 있죠. 자, 1952년부터 일본의 작은 어촌 마을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 마을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 붉게 물든 바다 주변에서 집단 죽음을 맞은 고양이들. 자, 그리고 갑자기 손발이 뒤틀려 걸을 수 없게 되고 급기야 사망에 이른 사람들까지. 일명 미나마타병. 이거 들어본 적 많으시죠? 네. 자, 이 미나마타병은 일종의 수은 중독증인데요. 죽음을 면한다고 해도 평생 완치 불가,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하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자, 2012년 기준 일본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환자 수만 무려 약 2,200명. 자, 그런데 약 70여 년 전 한 마을을 휩쓴 이 미나마타병의 공포는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 그래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소다 공장, 필리핀 민다나오 금광 등 전 세계에서 제2 또 제3의 미나마타병 사건이 계속해서 발병 중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대표적인 끔찍한 질병 미나마타병. 인간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양 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구스타운의 불편한 진실. 커피 애호가들이 최고의 커피로 친다는 루아 커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불릴 정도로 한 잔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최고급 커피를 찾는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먹을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좀 너무 애처로워요. 네, 저 얘기 들은 다음에 그 커피가 먹기 싫더라고요. 루악은 인도네시아 말로 사양 고양이를 뜻하는데요. 처음에 루악 커피를 마시게 된 건 인도네시아 농부들이 우연히 사양 고양이 배설물에서 나온 커피 콩으로 커피를 만들었는데 특유의 진하고 고소한 향과 쓴맛이 거의 없는 부드러움으로 큰 호평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루아 커피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손수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을 채집해 커피 콩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루아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고가의 거래가 되면서 이때부터 사양 고양이의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 몸보다 조금 큰 우리에 갇혀서 삼시세끼를 커피 열매만 먹어야 하는 강제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일생 동안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하는 일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게 된 사양 고양이들은요,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카페인 중독에 빠져 자해를 하는 등 정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 아니겠어? 왜 아니겠어? 커피만 마시는 게 말이 돼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거의 커피콩 배설 기계로 전락해버린 사양 고양이들. 더 가슴이 아픈 건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몸이 약해져서 생산력이 떨어지면요, 그때는 야생의 처참히 버려진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지요. 게다가 이 안타까운 일은 고양이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족제비 배설물에서 골라낸 위즐 커피, 태국과 인도에서는 코끼리에게 생두를 먹여 만든 아이보리 커피, 브라질에서 멸종 보호세인 자쿠버드 커피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깊게 반성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겨울 필수품이 된 녀석이죠. 요즘에 또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한기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다들 옷장에 최소 하나씩은 있다는 구스다운. 다들 뭐 있잖아요, 그죠? 네. 요즘 뭐 패딩 없으면 못 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 구스다운의 슬픈 비밀. 이 구스다운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거위는 아주 피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피나는 거 봐.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 각도. 가만 있어봐. 이게 이게 진짜 이거를 쥐어뜯는다고 생각해봐. 저는 약간 간접적으로 저 고통을 알거든요. 왜냐면 여기 매생이가 있잖아요. 네. 가끔 우리 저 마이크 채워주시는 분들 여기 훅 치고 들어올 때는 깜짝 놀래요. 왜냐면 털이 한 두세 개가 마이크에 찝히면은 눈물이 찔끔 나지. 그래서 마이크는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건 오죽하겠냐고. 그 거위의 고통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2016년 중국의 한 거위 농장. 털이 뽑힌 거위의 피부는 한눈에 보기에도 뻘겋게 올라왔고요. 상처에는 피가 흥건하고 고통에 젖은 울음소리는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이 끔찍한 영상은 동물보호단체 페타의 잠입 촬영 영상으로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죠. 페타에서 잠입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요. 오리나 거위는 생후 10주부터 목과 가슴, 겨드랑이에 솜털이 뽑히는데 몸을 덮은 깃털보다 이 솜털에 잔털이 더 많아서 더 많은 공기층을 머금고 열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속털이. 이렇게 거위와 오리들은 인간들을 위해 몇 주 간격으로 일생 동안 무려 약 15번 이상 잔혹하게 털이 뽑힌다고 합니다. 고문이지 뭐예요. 고문이죠, 고문. 자, 그런데 정말 인간의 이기심이 극에 달한 게 말이죠. 거위나 오리가 산채로 털이 뽑히는 이유는 그래야 또 털이 나고 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성과 생산성 때문에 이런 잔혹한 행위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취재해보니까요. 비윤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 및 도축되는 오리나 거위의 털을 재활용해서 생산하는 방식 말이죠. 이건 좀 낫네요. 이렇게 생산된 다운 제품은 RDS 인증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만 좋자고 다른 동물들이 아픔을 겪는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내가 먹고 입고 즐기는 모든 것이 다른 생명들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 한 번쯤은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자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감기약, 그런 여러 가지 약들 있잖아요. 그 약 먹고 남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냥 두지 않나요, 집에? 약국에 갖다 줘야죠. 약국에서 받아준다고? 네, 약국에 갖다 주는 데가 있어요. 정확한 방법입니다. 맞죠? 아, 예. 진짜로? 자,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폐의약품 처리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 휴지통에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되는데. 자, 한국제약협회에서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제약산업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요. 복용하지 않은 약의 처리 방법에 대해 무려 응답자의 92.2%가 휴지통, 음식물 쓰레기 등과 함께 버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으시다고요? 자, 1997년 프랑스 베르톨레 인근의 한 강을 조사하던 산업환경연구원 과학자들은요, 희귀한 물고기를 발견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수컷도 암컷도 아닌 중성 물고기. 더 놀라운 건 당시 강 하류에 서식하던 야생 물고기의 약 60%가 중성화된 상태. 무섭다.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조사 결과 강 어귀에 스테로이드 약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배출된 폐수의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이 하수 촬영 공장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강물에 흘러들어가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에스트로겐이면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여성 그렇죠. 호르몬. 그게 들어갔으니까 이 수컷으로 태어난 물고기가 암컷 호르몬이 왕창 들어간 거군요. 자, 이렇게 하수구 또 땅에 버려진 폐의약품들이 결국 먹이 사슬로 결국 우리한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쟤네들 수산시장에서 팔면 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표적으로 폐의약품 처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 곳이 스웨덴인데요. 1980년대부터 일찍이 국가적으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해서요. 약국에서 모아진 의약품들을 소각업체에서 수거하고 또 소각업체에선 이때 발생하는 가스까지 정제 배출하고 또 여기에 남은 재까지 지정된 장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철저하네.
자, 그래서 2004년 유럽연합에선 의약품 관련 공동규약 제정을 위한 지침을 통해 모든 회원국은 폐의약품 수거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약은 약사에게, 남은 약도 약사에게. 네, 다음 특종입니다. 방금 특종은요, 인간이 무심코 저지른 환경 파괴였다면 이번에는 알면서도 저지른 아주 잔인한 환경 파괴입니다. 샴푸나 화장품,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생활용품들이죠. 자, 그런데 이 제품들이 사람 피부에 닿아도 안전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동물들의 참혹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저 왜 눈 왜 저래? 토끼와 또 강아지 비글이죠. 자, 먼저 토끼는 마스카라의 안전성 실험용, 또 강아지 비글은 샴푸의 인체 안전성 실험용으로 저렇게 있는 건데요. 자, 동물들의 눈에 시험 물질을 넣어 자극성을 측정하는 일명 드레이즈 테스트. 토끼는 눈 깜빡거림이 거의 없고 눈물량도 적어서 드레이즈 테스트에 많이 이용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중에서도 특히나 이 비글은 이게 더 마음이 아픈데요. 사람을 잘 따르고 또 인내심이 강하다는 이유로 샴푸뿐만 아니라 진통제 등의 약물 실험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 잘 듣는다고 더 실험을 한다고요? 더 참을성이 많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 인간이 정말 잔혹한 게 하나의 마스카라 상품이 나오기까지 저 구멍에 토끼의 목만 저렇게 고정시켜 놓고요. 무려 3,000번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토끼는 이물질을 씻어낼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눈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목뼈가 부러져 죽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몸부림치다가요. 하지만 안전한 제품 뒤에 숨겨진 동물들의 끔찍한 희생이 알려지고 난 뒤 2004년 유럽연합에서는 화장품 제조에서 동물 실험을 금지했고요. 2013년에는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생산, 유통, 수입 등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화장품 동물 실험 전면 금지법도 통과. 자,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2월부터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법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잘 됐다. 그럼 이제 그 동물 실험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죠? 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선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실험법 가이드라인을 계속 발표 중인데요. 한 예로 3D 바이오 프린팅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체 실험들이 더 확대돼서 또 무의미한 또 잔인한 동물 희생이 더욱더 없어야겠죠. 명품백에 흐르는 악어의 눈물. 가죽 소재 중에서도 최고로 친다는 악어 가죽. 질기고 튼튼한 데다가 특유의 스퀘어 무늬가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가죽계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악어 가죽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요. 야생 악어를 사냥해 신발과 가방 등을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가 늘면서 악어가 마구잡이로 포획이 되자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 이후에 희소성이 극대화되며 악어 가죽은 부를 상징하게 됐죠. 그래서 명품업계에서도 악어 가죽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가방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이르는 명품 위의 명품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품백 속 보이지 않는 악어의 눈물. 2015년 동물보호단체 페타의 고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거 너무 조그만 악어 아닌가요? 오 마이 갓. 뭐야? 정말 순식간에 급사하는 거 보셨죠? 말 그대로 참 살아있을 때 해야 좋으니까 또 저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게 하는 거겠죠. 저것도 살아있을 때 해야지 좋은 거예요? 여기에 또 다 잔혹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죽은 뒤에 가죽을 벗길 경우에는 사후 경직이 일어나서 가죽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놈의 상품이 뭐라고. 인간이 제일 잔인합니다. 그리고 악어 가죽 가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3마리의 악어가 필요한데요. 짐바브웨 농장 관리인에 따르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악어는 1년에 무려 약 4만 3천 마리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어쩌고 악어들을 다 죽여서 그냥 나머지 다 버려버리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이 들어요. 예. 명품백은 오래도록 빛나겠지만요.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과 착취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걸 꼭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에코의 배신. 녹색 소비. 불필요한 소비 없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고르는 소비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구를 위한 녹색 소비가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이오 연료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대신할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연료가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연료인 야자수 경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밀어내는 과정은 불가피하고요. 게다가 일부 바이오 연료를 재배하는 도중 사용되는 화학 비료에서 대규모의 아산화질소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300배나 더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인 온난화 가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석유를 바꾼답시고 했던 일이 오히려 나무를 베어내고 더 온실 효과를 높이는 건지 진짜 몰랐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젠 우리의 일상이 된 에코라이프, 비닐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에코백이나 텀블러 같은 대체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에는 그래서 요즘에 뭐 일회용품 안 쓰는 것도 카페에서 많이 하니까 뭐 텀블러 예쁜 거 들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고 수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텀블러는 제조 과정에서 일회용 컵보다 온실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가방을 대체할 용도로 생겨난 에코백. 그런데 2011년 영국 환경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면 소재 에코백은 최소 131번 이상 사용될 때만 환경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알아보니 영국인들의 에코백 사용률은 평균 51회 미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아니 저도 정말 어디 회사 로고 찍어서 나눠주는 게 너무 많고. 맞아. 아유 저는 남발돼요, 남발. 에코백 들고 마트 간 거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끼지 않으면 환경 파괴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에코의 배신. 알고도 방치한다면 지구의 배신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대목 19 7위 공개합니다. 열대우림을 위협하는 식물성 기름. 인간과 가장 닮은 포유류인 유인원 중에서도 지능이 제일 높다는 오랑우탄. 그런데 말입니다. 1999년만 해도 보르네오 섬에 약 20에서 30만 마리였던 오랑우탄이 2015년 기준 약 10만 마리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다 죽었어요? 다 뭐 죽었어요. 1년에 거의 10,000마리 꼴로 없어진 거네요. 너무 많이 없어졌다. 그 이유는 오랑우탄의 서식지인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요. 199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만 총 31만 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경작지를 늘리고 있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팜유는요. 저렴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수요가 높은 원자재인데요. 기업들은 팜유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재배지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숲에 불을 지르는 화전식 정지 작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장비를 이용해 한 그루씩 벌목할 때보다 열대우림에 불을 지르는 화전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들기 때문이에요. 야, 정말 피할 수 없는 유혹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기업들, 아니 인간의 이기심이 빚어낸 이 결과물은요. 막대한 열대우림 파괴,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멸종 위기. 결국에는 인간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을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는 결국 짙은 연물을 유발해서요. 경작지 주변의 지역민들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람 살 때가 아니죠. 팜유 회사에선 야자나무 재배 때문에 강줄기를 인위적으로 바꿔 주민들의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저 정도면 거의 주민들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물길도 막아버리고 연기 피우고.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 사업자 연합에서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시장 선도자로서 팜오일 생산량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여전히 눈앞에 이익만을 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인간, 지구 생태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50년 페루에서 일어날 재앙. 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축복받은 땅 페루.
이 페루는요, 우리나라에서 쌀을 주식으로 먹는 것처럼 감자를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을 기점으로 페루에서는 감자가 자취를 감출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가 뭐 왜 이게 실종되는 아니, 거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 감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인은 바로 지구 온난화. 2007년 평균 13도였던 페루 해안가의 기온이 2017년엔 무려 5도가 오른 18도까지 상승.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최대 6도나 더 오를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특히 고온에 취약해서요. 온도와 습도가 증가하면 자라나기가 힘든 작물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발 2,500, 3,000m에서 재배되던 페루의 감자가 계속되는 고온 현상 때문에 해발 3,500m 이상의 고산지대까지 이동했지만 페루의 고산지대는 냉해가 자주 발생하고 영양분이 부족해서 감자가 자라나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고온 현상이 계속된다면 감자의 재배 면적은 당연히 줄 것이고 2050년을 기점으로 감자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 편하게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쌀이 더 이상 안 자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없는 거야. 야, 이게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건 알지만 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경각심이 또 갑자기 또 많이 생겨버리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감자뿐이 아닙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요, 2050년에는 바나나, 토마토, 양파 등 그리고 2055년엔 커피를 비롯해 콩, 옥수수, 딸기까지 전 세계 농작물들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한편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루 정부는요,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에 지구 기후를 관측하는 위성을 띄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려 5조 954억 원을 투자해서 멸종 위기의 농작물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는 아미카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구에 사과를 먹고 미인이 많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많았죠. 지금 대구에서 사과 재배 안 해요. 맞습니다. 이제 뭐 충청도 충주, 작물이 됐어요. 충북 작물. 충북 작물. 예. 또 옛날엔 전량 수입하던 열대 과일도 요새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돼요. 재배되고요. 망고 되잖아 이제. 재배가 제주도에서. 돼요. 조만간 이러다가 개성사가 먹겠음둥. 예. 아 이게 자꾸 올라가니 개마곤 사과가 그렇게 맛있다는 둥. 중간 좀 부사 먹겠음둥. 예. 진짜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5위 공개합니다. 태평양을 뒤덮은 플라스틱 숲. 올해 5월 미국의 사진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크리스 조던이 공개한 영상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각종 바다새의 보금자리였던 미드웨이 섬. 이곳에서 비닐이 목에 감겨 죽은 새. 플라스틱을 뱃속에 끌어안고 신음하다 숨을 거둔 새의 사체까지 등장. 피폐해진 섬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이 끔찍한 상황은 지금도 또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해류들이 돌아가는 환류지대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건데요. 일명 플라스틱 수프라 불리는 이 쓰레기 더미들은 바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생수병, 일회용 일상용품 등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쌓인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는 바다새와 동물들. 2050년에는 무려 99%, 사실상 모든 바다새의 배 안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우리 때문에 피해를 저 새들이 받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피해는 물론 인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합을 많이 먹는 벨기에인들을 대상으로 확인해봤는데 1년에 약 10만 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길이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서 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동물의 체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먹이 사슬을 타고 거슬러 올라 결국 우리 몸까지 침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플라스틱 진짜 어떻게 분해하지? 플라스틱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안 쓸 수도 없고 참 진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없죠. 사실.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 많던 모모는 어디 갔을까? 지난 2014년 미국 슈퍼마켓 체인 W 마켓은요 이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래? 꿀벌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식품들을 진열한 사진입니다. 마트 내 식품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 모습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절대 과장된 광고가 아닙니다.
자,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 주요 농작물 100여 종의 약 70%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때문에 꿀벌이 사라지면 사과, 딸기, 커피, 아몬드, 고추, 곡류 등 이런 작물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고요. 섬유, 면, 또 면티, 면바지도 생산 중단. 왜냐? 이 목화도 꿀벌이 없으면 수분을 못하니까 오직 합성 섬유에만 저희가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겠다. 또 더 심각한 건요. 이것저것 다 사라져 닭, 돼지고기 등 잡식 동물만 섭취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나비 효과보다 강력하다는 꿀벌 효과입니다. 정말 무섭죠. 꿀벌하면 이제 꿀이나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꿀벌 효과의 공포가 우리 코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해마다 30에서 40%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없어진다. 일명 벌집, 군집 붕괴 현상. 꿀을 가져오는 일벌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해 유충과 여왕벌이 폐사하는 현상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난 2017년 유럽에서 대규모 야외 실험을 통해 밝혀진 꿀벌 멸종의 주범은 바로 살충제 성분인 네오니코티노이드. 그동안 친환경 농약으로 인식됐었는데요. 치명적 부작용이 이번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 영국의 한 대학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꿀벌에 미치는 악영향을 발표했는데요. 자, 꿀벌이 꽃가루를 모을 때 초당 400번의 날개를 진동하는데 네오니코티노이드에 주기적으로 노출된 꿀벌의 경우 진동 횟수가 20% 감소. 와. 또 살충제에 노출되지 않은 꿀벌에 비해 모은 꽃가루도 절반 수준. 살충제가 꿀벌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날개 운동이 느려진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되게 치명적인가 보다. 저게 오히려 좋은 살충제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줄 알았다고. 길게 보면 생태계 전반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살충제였던 거죠. 상대성 이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식물 생태계 붕괴는 결국 지구 생태계 모두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씨 없는 바나나의 복수.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행방은 오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과일 바나나. 자, 그런데 지난 2014년 미국 경제 전문 채널 C 방송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보도했죠.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어쩌면 멸종할지 모른다는 뉴스. 자, 바나나 뿌리를 공격하는 곰팡이 트로피칼 레이스 4 바이러스가 1980년대 대만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중국, 2013년도엔 아프리카에까지 퍼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건 중남미와 카리브해에는 아직 퍼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일 뿐 중남미까지 확산될 경우 우리의 바나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바나나는 지구상에서 모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유독 바나나만 이런 거예요? 이게 약간 슬픈 사실인데요. 왜요? 전 세계 플랜트 농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 원래 바나나는 세계적으로 약 1,500개의 종류가 있었는데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 종류는 단 하나, 캐번디시죠. 자, 원래 야생 상태의 바나나는요, 크고 딱딱한 씨가 저렇게 가득 차 있어서 수박처럼 먹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날 씨 없는 돌연변이 바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캐번디시 종이었는데요. 맛까지 좋아서요, 인간은 결국 캐번디시 종만 대량 생산하기 이르렀고요. 다른 종의 바나나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몽땅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나나 전체 수확량 중 무려 95%가 캐번디시 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전부네, 전부. 자, 그런데 인간의 감관이 한 가지. 이 종은 씨가 없기 때문에 바나나 풀의 뿌리나 줄기를 접붙여서 번식.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전부 다 복제품인 셈이었던 거죠. 클론이네, 클론. 그래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면 유전자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전멸하고만 한다는 사실. 쉽게 멸종당하는 상태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캐번디시 종처럼 씨가 없는 그로 미셸 종 바나나가 주요 바나나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바나나 암이라 불리는 파나마병이 돌았고요. 결국 그로 미셸 종이 사실상 멸종을 맞게 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파나나병 등 질병에 강한 캐번디시 종을 발견했고요. 그때부터 캐번디시 종으로 모조리 바꿔서 생산한 거였죠. 그것이 어쩌면 바나나의 멸종의 1차 경고였을지도 모르는 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인간들은 똑같은 실수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고요. 그 결과 캐번디시종 바나나는 지금 멸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몇십만 원씩 주고 사 먹을 날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없어진다면. 몇십만 원이라도 주고 사 먹을 수 있으면 그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게다가 바나나 농업에 의존하는 몇 개 나라는 아예 나라의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네. 뭐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입니다. 2011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재난, 동일본 대지진. 15,0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최악의 사고까지 남긴 최악의 재난이었죠. 그래서 사고가 난 지 7년이 지났지만 방사능의 공포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져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전 일도 지식이 없지만 그 희석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쩌라는 거야. 현재 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에서 하루에 수십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정화해 탱크에 보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염수의 양이 무려 90만 톤이 넘어서자 일본 정부에서는 이 오염수를 후쿠시마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우리더러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라며 후쿠시마의 어업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말 뻔뻔하게도 정화한 오염수의 방사능 반감기가 12년이기 때문에 넓은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도쿄 전력 측에서 정화했다는 방사능 오염수를 조사한 결과 반감기가 무려 1,570만 년인 요오드 129와 스트론튬 90 등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니, 사실 반감기가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반으로 것도 준다는 반으로 거죠. 주는 거죠. 그치.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돈, 이 돈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만약 땅속에 오염수 80만 톤을 주입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6조 2천억 원. 그런데 해양 방출할 시에 약 340억 원이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저렴한 비용 때문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건데. 네,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사실은. 바다는 결코 일본의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지구 심판의 날 19, 12일을 공개합니다. 오늘은 폭염, 내일은 뭐뭐? 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하는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고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고산지대니까. 네.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축 이르는가 처져가지고. 싶었겠다 사람들. 냉해네 냉해. 아,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 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저 대비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지금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칠레 사막을 뒤덮은 모모 산. 이번 특종은 왜? 전기자 때문에 생긴 아주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가 뭐 어쨌는데? 털 많은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 이게 뭐야? 아, 옷! 우리 중엔 제일 많이 피해를 줬네.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멀쩡한 옷을 사놓고 조금만 지나면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옷으로 뒤덮인 산. 이 옷들은 매년 급속도로 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따라 소비되고 버려지는 패스트 패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 중고 의류의 허브로 불리는 칠레엔 매년 각국에서 약 5만 9천 톤의 중고 의류들이 모이고요. 그중에 무려 약 3만 9천 톤의 옷들이 아타카마 사막에 버려져서 거대한 산을 이룬 겁니다. 예, 갖다 버렸구나. 산더미처럼 저렇게 쌓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안 팔리면 이게 또 가격 관리한다고 또 버려버린대요. 또 싸게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저거 어떻게 또 다 태우고 처리를 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쌓인 게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버린 이 의류 쓰레기가 아타카마 사막의 환경 오염을 초래. 옷들이 썩는데 최소 200년이나 소요되고요. 그리고 화학 처리된 합성 의류들은 야외에 방치되든 땅속에 묻든 대기와 토양의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년 옷을 태우는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예,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심장,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칠레에선 의류 폐기물을 이용해 단열재, 실, 공책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도입. 하지만 빠른 속도로 쌓여가는 의류 폐기물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전 세계 의료 생산량은 2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년 의료 생산으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8에서 10%를 차지하는 등 패스트 패션 산업은 환경 오염의 주범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필요 없는 옷 쇼핑은 줄이는 게 진정 지구를 위한 것 아닐까요? 저한테 보내는 뭐 메시지입니까? 경고죠, 경고. 경고고. 경고. 안 입을 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 바다 거북의 모모 실종 현상. 2022년 8월 미국 플로리다주 키스 제도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멸종 위기종인 바다 거북의 알이 모두 암컷으로만 부화하면서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암컷으로만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다 거북의 알이 암컷으로만 부화한 이유 바로 온도 때문입니다. 온도가 왜요? 수정이 될 때 새끼의 성별이 정해지는 포유류와는 달리 바다 거북은 알이 부화할 때 시점의 온도에 따라서 새끼의 성별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을 누비다가 모래밭에 알을 낳는 바다 거북은 알을 품은 모래 온도에 따라 새끼의 성별이 결정되는 겁니다. 모래 온도가 27.7도 이하에서 부화하면 수컷, 31.5도 이상에서 부화하면 암컷. 바다 거북의 알은 모래의 온도가 높을수록 암컷으로 부화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플로리다주 남단의 키스 제도는 적도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플로리다의 여름 기온이 지난 4년간 역대로 가장 높아진 상황. 따라서 모래의 온도까지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바다 거북이 알이 암컷으로만 부화하게 된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요. 거북이 대를 잇는 데 필요한 암수 성비가 무너졌어요. 앞으로 몇 년 뒤면 거북이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바다 거북이 암수 성비가 무너져 불과 몇 년 뒤 바다 거북이 정말로 심각한 멸종 위기에 다다를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로라면 지구는 더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동물한테는 영향 없어요? 그러게. 자, 슬픈 얘기죠.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진다면 바다 거북뿐만 아니라 부화 온도에 따라 새끼의 성별이 결정되는 악어, 도마뱀 등의 파충류와 어류들도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멸종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점점 더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인간의 주된 식량이 되는 돼지나 소 등의 생태계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피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식탁까지 덮친 모모.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매주 한 사람당 이것을 평균 약 2,000개가량 섭취하고 있습니다. 2,000개? 네. 우리가 늘, 어쩌면 오늘도 먹었을지도 모르는 것, 바로 이겁니다. 뭐야 이게? 저 조각들 먹고 있잖아요, 우리. 자, 저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의 요리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생선? 네. 가시? 저런 미세 플라스틱이 보이시죠? 아, 미세 플라스틱. 호주의 한 과학 콘텐츠 제작팀 소속 과학자가 공개한 영상. 냉동 생선 튀김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되며 어류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진짜 부러워요. 라며 경고했습니다. 매주 2,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먹고 있다는 이 수치가 너무 충격적이고 난 더 먹을 거 아니야. 밥을 많이 먹으니까. 좀 더 대식가들은 더 많이 드시긴 하겠죠. 그런데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의 역습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세계 상층 바다에 무려 24조 4천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일부 과학자들은 21세기 중반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다새가 플라스틱을 섭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쓴 플라스틱들, 먹이 사슬을 타고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202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22명 중 17명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 혈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타고 사람의 몸 안을 돌아다니거나 특정 장기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를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의 헐 요크 의대 연구팀은 폐 이식 수술을 받은 13명 중 11명의 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한 플라스틱부터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핫도그에 모모를 뿌릴 수 없다. 핫도그 좋아하시죠? 네. 소스는 케첩파가 있고요. 머스타드파가 있어요. 머스타드만 뿌려 먹는 것도 개인적으로 선호. 머스타드를 조금 뿌린 거와 그냥 맨 핫도그가 있으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건 좀 너무 느끼할 수 있지. 니글니글거리고. 니글거리지. 자, 큰일 났습니다. 왜요?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머스타드 소스. 그런데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요. 핫도그에 머스타드 소스를 뿌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2년 여름 프랑스의 식료품점에서는 머스타드 소스 품귀 현상이 발생. 머스타드 소스 구입을 1인당 한 병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이상 기후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머스터드 소스의 원재료인 겨자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2021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발생. 엘버타, 서스케초원, 매니토바 등 겨자 생산 지역 대부분이 심각한 가뭄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것이죠. 그 결과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겨자씨 생산량은 1년 만에 135킬로톤에서 71킬로톤으로 약 50% 감소. 수확량 감소는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요. 킬로그램당 약 900원에 판매된 겨자가 무려 2,500원, 약 3배나 상승하다 보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프랑스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금겨자가 됐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캐나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도 겨자를 생산하긴 하는데요. 근데 역시나 이상기후 때문에 겨자씨를 갉아먹는 곤충 수가 증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 종자 생산량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 머스터드 업체들은 25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프랑스나 뭐 겨자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거 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뭐가 머스터드 같은 그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당장은 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으시죠? 머지않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뭐? 이게 친환경이 아니라고?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걸린다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게 추세죠. 우리나라도 바로 며칠 뒤인 11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으로 등장한 종이 빨대, 많은 분들이 종이 빨대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종이 빨대 우리가 그 분해되니까 도입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종이잖아. 플라스틱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분해가 쉽고 퇴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이 빨대는 일회용 종이컵처럼 액체에 쉽게 녹지 않도록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 등으로 코팅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한 번 사용에 눅눅해지고 오염된 종이 빨대는 재활용 불가. 결국 일반 쓰레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지 결국 환경에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플라스틱 빨대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종이 빨대가 나무로 만들어져서 환경적으로 좋은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할 때는 약 907kg당 1.5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종이 빨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일반 혼합지를 생산할 때는 같은 무게라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8.45톤 배출.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들 때보다 약 5.5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종이도 완전한 친환경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먹어요? 그냥 입 대고 먹어야 되나? 일회용 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 대신 금속이나 대나무, 실리콘 이렇게 다회용 빨대를 100회 이상 재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친환경 빨대의 본질이 플라스틱 줄이기인 만큼 일상생활 자체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음료를 마실 때도 빨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이름이라는 포장에 또 속으면 안 되겠네요. 종이 빨대 무조건 좋다는 인식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 아니라는 것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 사용, 빨대 사용 자제, 일상 속에 이런 작은 행동들로 가져오는 큰 변화. 지금부터라도 환경 보호에 동참해보는 것 어떠세요?